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오늘은 공창규 세무사님을 모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이 세법과 관련해서 네. 뭐 절세 방법이라든가 이 전반에 걸쳐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제 유튜브 공쌤 TV를 운영하고 있는 공창규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KS 네. 세무회계에서 세무법인이죠. 아니 법인은 아니고 예. 이제 세무사무실로 세무사무실에서 예, 지금 대표 세무사로 또 실제로 이제 세금 신고도 하고 있고요. 뭐 그렇군요. 상담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네. 이 절세나 세법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요즘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상속세예요. 네, 네. 근데 저도 이 댓글을 보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아니 부부가 네. 같이 돈 벌어서 이룬 음. 자산인데 왜, 그러니까 소위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네. 왜 아내가 상속세를 내야 되느냐, 네, 네. 같이 번 자산인데 네. 하는 그런 상속세의 어떤 좀 합리적이지 않음을 좀 지적하는 네. 그런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네네. 댓글로. 네네. 이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제 상속세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 뭐 증여세에서도 문제가 그렇죠. 되는 부분이죠. 네. 예. 증여세에서도 우리가 이제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10년간 6억까지는 이제 공제를 해주는데 네. 6억 이상 이제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게 되면은 그때 네. 이제 증여세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이제 그 남편 혼자서 소득을 이제 벌어오고 네. 아내는 이제 남편을 이제 내조를 해준 거죠. 네. 네, 내조를 하고 이제 집안일을 맡아서 이제 도맡아서 하고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이혼을 나중에 하게 되면은 이제 아내의 이런 이제 기여분을 다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재산을 이렇게 절반씩 분할해서 이렇게 가져가기도 하고 하는데 세법에서는 이러한 이제 기여분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도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배우자 공제가 다른 이제 뭐 자녀나 이런 가족에 비해서 조금 이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좀 많은 것은 맞지만은 그래도 좀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억울하게 나중에 이게 어떻게 왜 이제 나랑 이제 남편이 같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인데 이걸 어떻게 증여로 봐서 내가 증여세를 내야 되냐. 실제로 네. 이렇게 울분을 토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조금 이따 그 내용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저는 좀 많은 분들의 의문 중에 하나가 네. 가족 간의 계좌이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들한테 네. 혹은 뭐 아빠가 남편이 아내한테 네. 하는 뭐 이런 가족 간의 계좌이체. 네. 아들이 어머니한테 네. 계좌이체 또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면 뭐 당연히 누구나 다 뭐 부모 자식 간에도 할 수 있고 그럼요. 배우자 간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심코 한 계좌이체가 네. 나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주로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네. 근로자 같은 분들은 이제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은 이 소득공제를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본인의 신용카드를 부모님한테 주고 부모님한테 좀 대신 부모님이 사용하실 걸 좀 결제를 좀 해달라는 거죠.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부모님이 이제 본인 신용카드까지 쓰면은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겠죠. 네.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본인들이 쓴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자녀한테 이제 정산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쓴 거를 자녀한테 이제 계좌이체를 해준 거죠. 이거 증여입니까? 이 증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단순히 부모님이 자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그냥 정산을 해준다고 네. 계좌이체를 한 것이죠. 당연히 증여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보통 이제 상속세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이 상속세는 우리가 이제 물려받는 상속 재산뿐만이 아니라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까지도 이제 합쳐서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상속세가 나중에 이제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은 네. 국세청에서
상속인과 이제 피상속인의 그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를 하게 돼요. 네. 왜냐하면 이 계좌이체 내역을 보고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지 확인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신용카드 이제 그 결제하신 걸 정산해 주셨는데 한 8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럼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오겠죠. 그렇- 예,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이제 국세청에서 이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살펴보니까 이제 부모가 자녀한테 이제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이거 증여 아니냐? 국세청은 당연히 이 이제 부모가 자녀한테 계좌이체한 내역을 증여로 이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이 이제 만약에 이게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은 방금 우리가 보셨다시피 이게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증여세를 내거나 상속세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과거 1, 2년 내에 뭐 계좌이체 내역은 어느 정도 기억은 할 수 있겠지만은 뭐 7년 전, 8년 전 계좌이체 내역 그거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기억 못하죠. 예, 그래서 억울하게 이게 증여가 아님에도 기억을 못하거나 이게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을 하지 못하면은 네. 국세청에서는 이 계좌이체 내역을 무조건 증여로 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억울하게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무사님께서 네. 주신 함의 하나는 네, 특히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네, 그런 가족 간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네, 그 증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증빙이 있다면 네, 네. 항상 증빙을 차곡차곡 마련해 두는 그런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당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검찰 조사나 이런 걸 받을 때는 검찰이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그렇죠. 뭐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세법은 달라요. 네. 세법은 반대로 납세자가 먼저 예. 무죄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이 네.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국세청은 이 증여로 추정을 한다. 그 추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납세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네. 실제 그게 뭐 증여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우리는 증여로 보고 세금을 과세하겠다. 네. 이런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이제 억울하게 어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계좌이체 내역이 증여가 아니라는 그런 증거들을 이제 좀 잘 모아둬야겠죠. 보통 이제 그런 증거라고 하면은 예. 일단 이제 제가 좀 팁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가 계좌이체를 할 때 네. 그 이체 메모를 남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이체 메모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신용카드 결제 금액 정산 뭐 이런 식으로라도 좀 이체 메모를 남겼다면 네. 일단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체 메모를 바탕으로 해서 뭐 신용카드 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같이 첨부해서 우리가 증명을 한다면 좀 더 쉽게 원활하게 이 증여세를 좀 피할 수 있겠죠.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요. 네, 가족 간의 계좌이체도 신중할 부분들이 있겠다. 네, 오해를 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찾아내서 죄의 근거에서 죄인임을 입증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냥 그냥 아마도 유죄야라고 추정해놓고 나는 무죄임을 내가 증거를 대야 된다라는 것이 네,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네, 근데 아마도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납세 의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칙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한데 네, 왜 세법의 경우에는 네, 무죄임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인지, 네, 네, 예, 유죄임을 입증해야 되는 것인데 네. 왜 무죄임을 입증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일단 첫 번째로
좀 더 이제 원활하게 좀 세수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아, 만약에 이것이 이제 국세청이 먼저 입증을 해야 과세를 할 수 있다면은 네. 어떤 그 국세청의 행정력이나 이 사실 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하나하나 다 하려다 보면 인력과 시간에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세금을 많이 추진 못 하겠죠. 네. 그럼 세수 확보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원활하게 좀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상속세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세법에서 아무래도 좀 납세자보다는 국세청이 이제 그 과세를 하기 좀 유리하도록 그런 세법들이 좀 많다고 생각됩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법에 약하고 학교 네. 다닐 때도 법 공부하는 걸 되게 깊이 하고 뭐 네네. 그랬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무식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만약에 헌법이라든가 그거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에 의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국회의원들이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우리는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법에는 원칙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 효율적으로 행정하기 위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다? 그 원칙을 무시한다? 저는 그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법 전문가 아니지만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어떤 전문가분들이 혹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개인적인 그런 왜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할 정도까지의 사례들이 있다면 네. 그건 분명히 법 개정의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네. 좀 재밌게 네. 제 질문을 좀 들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아니 들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실제로 고객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억울함이 이제 저도 느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네요. 저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그럴 있습니다.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념화해야 될 것 또 한 가지는 네. 상속세의 산정 기준인 것 같아요. 네네. 상속세 산정 기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세를 어떻게 내야 되냐면은 일단 이제 그 고인이 당연히 이제 그 물려받는 그런 이제 재산 상속 재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과세가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퇴직금이나 보험금 이것은 이제 상속인이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발생되는 재산인데 요것도 이제 간주 상속 재산이라고 해서 네. 상속세가 함께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속인은 10년 내에 징여받은 재산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또 이제 징여받는 재산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며느리 사위나 아니면 손자 사실 상속인은 아니지만 가족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이제 상속인이 아닌 자가 또 이제 징여받는 재산은 또 이제 상속일로부터 5년 내에 이제 징여받은 재산은 또 상속세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포함되는 게 이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맞아. 저도 그거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네네. 이거 오해해 가지고 네. 괜히 뭐 세금 더 많이 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네네. 하던데 네네.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것도 이것이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이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 재산이 어디로 유출됐는지 몰라요. 네. 어떤 계좌이체 내역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고인이 돌아가시기 한 몇 달 전에 이 예금에 있는 돈을 다 이제 몇십억을 예를 들어 인출을 한 거예요. 네. 그 예금이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럼 이게 뭐 상속인이 받은 건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 하지만 이제 국세청은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상속인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을 하겠다. 네. 그래서 추정 상속 재산입니다. 네. 그럼 이 또한 만약에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은 상속인이 가져가지 않은 것을 입증을 해야 이 과세를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입증 책임이 예. 국세청이 아니라 상속인한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속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입증해요? 그러니까. 예. 그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실제로 뭐 이런 경우가 뭐 이거는 이제 뭐 자주 일어나진 않는데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네. 자녀 몰래 이렇게 뭐 현금을 인출해서 어디 기부를 하신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누군가 자녀가 모르는 사람한테 뭐 예전에 신세진 사람이 있어서 네. 뭐 그거를 이제 보답하려고 뭐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예.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이제 추종 상속 재산이다. 이거 무슨 내역인지 소명해라. 이 자녀가 어떻게 소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 기준은 있습니다. 무조건 뭐 이런 금액이 있다고 해서 다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것이 이제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2억, 네. 그리고 2년 내는 5억 이상일 경우에만 이 추정 상속 재산이 적용됩니다. 네. 만약에 이제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떤 그 뭐 현금 인출이 된다든지 이런 이제 불분명한 인출 금액은 이때는 국세청이 먼저 입증해야 돼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2년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네. 네, 제가 1대1 상담 받듯이 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특히 이제 상속세, 증여세 관점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좀 명확히 좀 설명 들었다라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이 상속세율 네, 최고 세율 기준으로 60%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만큼 높은 상속세율을 갖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특히 선진국 그렇죠. 중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되게 재밌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상장사 대주주가 한국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냥 해외로 가야겠다 하는 소위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머니 무브먼트예요, 일종의.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한국 상장사 이 대주주가 해외로 이동한 케이스가 뭐 2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이 우리나라의 이런 상속세 체제가 문제가 있다면 괜히 우리가 추가적인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국가의 부를 좀 잃게 되는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개인들의 경우에는 개인의 스스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움직인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 어떻게 혹시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이렇게 그 어떤 상장사 대주주나 이런 네. 재벌분들은 사실 뭐 제가 상담해 본 적이 없어서 네. 이분들의 뭐 속사정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거나 아니면 뭐 제가 그 어떤 이런 상속세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면은 이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그런 부분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미 한번 이제 부모가 이 갖고 있는 재산은 뭐 소득세든 뭐든 뭐 법인세든 이 한번 과세가 되고 나서 부모님이 이 재산을 소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한번 과세가 된 재원인데 이것을 자녀한테 물려준다고 또 세금을 내고 그럼 나중에 또 물려줄 때 또 세금 내고 이렇게 네. 하면은 이건 좀 이중과세가 아니냐. 그렇죠. 네. 몇 번에 걸쳐서 세금을 과세를 하는 거냐. 예. 이 부분이 불만이 제일 많더라고요. 네. 예, 저도 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이제 상속세나 뭐 증여세든 뭐 이렇게 좀 그런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불만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또 이제 상속세 증여세가 없어지면 그럼 어떻게 되냐? 네. 또 상속세 증여세가 또 예를 들어 아예 없어진다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은 네. 그럼 또 이제 빈부격차가 또 심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뭐 그럼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게 되고 네. 또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살게 되고 그래서 이 상속세나 증여세가 있는 게 이제 뭐 빈부격차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인 것도 있고 또 세수 수입도 사실 무시는 못하죠. 그렇죠. 예, 증여세랑 상속세를 합치면은 뭐 우리나라 이제 조세 수입의 한 5% 정도는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사실 상당히 큰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상속세 증여세가 이제 필요한 건 맞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네. 네. 예, 이 세율이 최고 세율이 50% 60%나 되니까 네. 이게 좀 너무 과하지 않냐. 한 세율이 한 30%만 돼도 사실 이렇게 막 그 대주주나 뭐 이런 재벌분들이 떠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우리 그 일반 사람들도 어떤 상속세 증여세 때문에 이렇게 좀 고통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세율이 좀 많이 낮아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네네. 말씀하신 거 그대로예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 세수 구조를 보면 국세 수입이 연 한 600조 정도 되는데 네. 거기서 5%면 30조 가량이 네. 상속세 세수예요. 네. 그러니까 세수라는 면을 고려할 때도 네. 상속세율을 낮추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어쨌든 소득 재분배의 장치잖아요. 그렇죠. 상속세라는 게. 네.
그래서 양극화를 좀 해소한다든가 네.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그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이니까 소득 재분배의 방식 중에 하나인 조세 원칙에 또 해당되는 영역이라서 그런 데 의의를 두고 이제 상속세를 유지할 수도 있는 근거는 물론 있어요. 근데 그냥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중과세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 상속세율이 높다라는 면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국가의 부가 또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현상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 입법부에 계신 분들은 네. 이 상속세 제도를 더 합리적으로 뭐가 합리적인지는 이제 우리 입법부에 계신 분들이 이제 판단할 일이지만 뭐 국민적 공감도 얻어야 되겠고 뭐 저의 판단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상속세가 있는 것이 그 나라의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또 부정적 효과도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가감해서 네. 좋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 네, 하는 맞습니다. 제 의견도 좀 드려봅니다. 네. 근데 이 상속세 제도와 관련해서 최근에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그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그 상속세 네. 이 일괄 공제 제도죠. 상속세 일괄 공제 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네. 2배 정도 높이는 방안을 네. 추진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지금 또 뭐 우리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고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런 제도가 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 판단한다면 네. 그랬을 때 이게 어떤 변화를 주고 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 부분이 그 이번에 이제 세법 개정안에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세법 개정안이 이제 7월 말에 발표가 나니까 아마 뭐 이 영상 올라올 시점에는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그 만약에 이제 이처럼 이제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가 5억에서 이제 10억으로 늘어난다면은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늦었어요. 네. 예, 한 2년이나 3년 전에 이미 시행했어야 되는 걸 이제 와서 한다고 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상속세 공제가 97년부터 이 28년 동안 이 5억 원으로 변함없이 지금 그대로인 겁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97년도의 그 물가랑 지금 물가랑 뭐 거의 뭐 몇 배 차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게 상속 공제 한도는 여태까지 그대로였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원래 상속세, 증여세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언제부터 관심이 많아졌냐? 이 부동산이 오르고 나서입니다. 그렇군요. 예. 부동산은 이렇게 막 올라와서 2배, 3배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 공제 한도는 그대로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원래는 이게 상속세라고 하면은 우리가 선입견이 상속세 내면 야, 너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네, 불과 네. 한 10년 전만 해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혀 안 그렇거든요. 네. 그냥 그 수도권에 집 한 채 있으면은 부모님이 수도권에 집 한 채 있는 거 상속 받으면 네. 무조건 상속세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이 공제 한도가 5억밖에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10억 원을 2배 이상 높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게 또 다가 아니라 상속세도 한도를 올렸으니까 네. 증여세도 한도를 올려야 돼요. 지금 증여세가 이제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를 해줄 때 공제되는 금액이 이것도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예, 이것도 2014년부터 그대로예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이런 공제 한도들이 이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네. 같이 이렇게 조금씩 인상이 돼야 되는데 네. 이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 우리가 그 증여세나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평범한 사람들도 이 걱정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공제 한도들은 이 물가 상승률에 반영해서 뭐 5년에 한 번씩이든 이렇게 좀 자주 좀 인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의견 주셨고요. 뭐 제 전문 분야가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이제 세법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하지만 제가 토론에 끼어들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물가 추이를 보면요. 네. 1985년부터 통계청에서 물가 지수를 추계해 왔거든요.
이 물가 지수가 전년보다 떨어진 적이 몇 번 있을까요? 한번 퀴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퀴즈 맞춰보세요. 물가 지수가 물가 지수. 전년보다 떨어진 적이 있다면 몇 번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래요? IMF 때랑 네. 그다음에 그 금융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저도요. 네. 그런 가설을 세우고 네. 이 데이터를 받아서 계산을 하고 그래프를 그렸는데 한 번도 물가가 전년보다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그러니까 물가는 한 번도 전년보다 떨어진 적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였던 적이 없어요. 물론 월간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였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연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였던 적이 없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그만큼 물가는 매년 올라왔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데 왜 국가의 어떤 행정 시스템들은 뭐 조세 정책도 하나의 시스템이니까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참 의문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꼭 지적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물가 연동제, 물가 네. 상승률 연동제를 또 도입하면 어떨까 네. 하는 의견도 좀 드려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물가 상승률이 2%다 만약에 그러면 역시 공제 한도도 2% 전년보다 증액하고 또 내년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3%다 네. 그럼 또 그 기존 연도보다 3% 증액하는 네. 그래서 유연하게 이 공제 한도를 조정해 나가는 그런 제도도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도 좀 드려봅니다. 네, 상당히 좋은 그 그러세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토론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게 증여세 상속세인데 네. 많은 분들이 정말 갖고 계신 질문이 자녀에게 네. 그 상속세 없이 네. 뭐 아니면 이제 살아계실 때 증여하는 건 증여니까 네.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네.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재산 한도가 네. 얼만큼 됩니까 하는 의문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네. 네. 속 시원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부모가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이제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한도는 일단 이제 5천만 원밖에 안 되고 네. 근데 이제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또 이제 개정된 부분이 자녀가 이제 혼인이나 또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은 네. 이때는 이제 혼인 출산 장려 차원에서 네. 1억 원을 또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는 자녀는 이제 1억 5천만 원까지 이제 그 증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사실 얼마 안 되죠. 네. 예, 그렇게 해도 1억 5천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네. 주택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증여세가 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이제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뭐 한 가지 또 팁을 여기서 좀 드리자면은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이제 부모님에게 차용증을 이제 작성을 하고 또 돈을 빌리는 것으로 하면은 또 이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이미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방법인데요. 네. 당연히 이제 돈을 빌리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뭐 당연히 증여세가 나오지 않겠죠. 네. 그런데 이 차용증이 이 양날의 검이에요, 사실은. 왜요? 왜 그러냐면은 당장에는 증여세를 피할 수 있으면서 부모님의 이제 돈을 받아서 네. 내가 활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거 자체는 좋은데 반면에 이 이제 차용증을 작성을 하면은 돈을 빌리는 거니까 예. 어느 정도는 부모님한테 이자를 지급을 해야 맞겠죠. 그럼 이 부모님한테 이자 지급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 이자를 받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자 소득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소득이 발생하면 네. 뭘 내야 되죠? 소득세를 내야죠. 그렇죠. 이 소득세가 27.5%예요. 상당히 높죠. 이자 소득세가. 예. 네. 그래서 이 부모님한테 꾸준히 이자를 드리고 이제 그 이자를 받는 부모님이 나중에 이 기간이 좀 뭐 1년, 2년, 뭐 5년 이렇게 넘치다 보면은 뭐 이 이자 소득세가 오히려 증여세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럼 차라리 증여를 하고 말지. 네. 예, 그래서 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좀 차용증을 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려면은 2억 1,700만 원까지만 차용을 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2억 1,7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금액이냐? 네. 우리가 이제 그 세법에서는 이 이자율을 4.6%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4.6%로. 그래서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으면은 이 4.6%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맞아요. 네. 그런데 맞는데 다만 이 연간 이자 지급 금액이
이렇게 4.6%로 계산한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은 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2억 1,700만 원에 4.6%를 곱하면은 한 뭐 998만 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2억 1,700만 원까지 차용을 한다는 것은 이때는 이제 부모님한테 굳이 이자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이자를 받지 않으니까 뭐 이자 소득세라든지 이런 세금 걱정 전혀 없이 부모님에게 2억 1,7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네. 두 가지 질문과 문제 제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네. 토론이니까요. 네, 저는 또 경제학을 연구하는 네, 사람이니까 네, 네, 경제학적인 생각에서 아마 추정을 해보는 건데 이 세법상에 지정돼 있는 4.6%라는 이 네. 세율 기준도 네, 아마 1990년대에 정해진 네. 그 금리를 아직까지 준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네, 지금 금리가 네. 22년부터 24년까지는 시중금리가 올라가긴 했지만 네, 또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또 낮은 금리 상황으로 뭐 완전히 낮은 금리까지 내려오진 않겠지만 네, 중립금리를 현재로서 한 2%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2에서 2.5%. 그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인데 2에서 2.5%까지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네. 하반기부터. 이런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전히 4.6%를 적용하고 있을 텐데 네. 이게 합리적일까에 대한 생각도 또 한 가지 듭니다. 그냥 문제 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물가 연동제처럼 네, 금리 연동제를 적용해서 적정한 그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네,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서 사실 괴리감이 크진 않는데 네. 과거에 우리가 금리가 뭐 1%, 2% 이럴 때도 이 세법상 이 그렇죠. 이제 금전대차 이자율이 4.6%이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네. 이 세법 개정 과정에서도 고려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릴게요. 물론 네. 국세청에서 봤을 때 이거 차용증 쓰고 차용을 했는데 네. 우리가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이자율이 반드시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죠. 근데 개인 간 거래에서는 사실상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개인 간. 저도 친구나 아니면 친척이나 가족 간 뭐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자를 지급해 본 적은 없고 밥 한 번 얻어먹었거나 말거나 뭐 이런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네. 이자 나는 우리 무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아, 예. 네. 그것은 이제 예를 들자면은 네.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은행에서 대출을 하려면은 어느 네. 정도 그 이자는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을 때 뭐 물론 나중에 이제 상환하는 것은 뭐 그건 당연하다고 보고 예. 무이자로 이제 돈을 뭐 빌렸다 몇십억을 네. 그럼 이것은 내가 부모님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했다면 이자를 냈어야 되지만은 부모님한테 빌림으로 해서 이 이자 비용을 아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낀 이자 비용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부모님한테 무상으로 돈을 빌렸다가 다시 갚으면 사실 증여받은 건 없어 보이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세법에서는 이것을 이제 실질과세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경제적 실질이 증여받은 효과가 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 보여도 어쨌든 경제적 실질적으로는 이 증여받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거는 합리적으로 했네요. 그렇죠. 예, 합리적입니다. 이거. 네. 저는 다른 걸 떠나서 네. 그냥 합리적이냐 아니냐 네. 그것만 전 논하는 사람인데 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 기회비용 컨셉에서 정해진 네. 세율 적용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상속세 관련해서 질문 주실 것들이 아마도 네. 많은 분들의 질문이시지만 상속세가 굳이 안 나온다면 네. 안 나오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굳이 상속세를 신고해야 될 것인가? 네. 이 부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상속 공제 한도가 네. 그 5억에서 10억으로 이제 상향이 된다면 네. 또 이제 상속세 신고 대상 인원들이 좀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럼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토지를 그 상속 재산이 이제 토지가 있습니다. 네. 토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공시 가격이 한 5억 정도 해요. 네. 그럼 이거 굳이 신고하든 안 하든 이제 상속세가 안 나올 거예요. 네. 상속세 공제 한도가 10억으로 늘어나면. 네. 그러면 이제 내가 토지를 5억 그 공시 가격 5억 토지를 상속받더라도 신고를 안 해도 상속세가 안 나오고 신고를 해도 상속세가 안 나오고 그럼 굳이 뭐하러 상속세를 신고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것은 이제 상속세만 생각하면 그렇고 나중에 이 토지를 자녀가 팔 거잖아요. 아, 자녀가 팔 때 이 양도세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은 이 우리가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그 세법에서는 이 시가 측정을 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보통 이제 공시 가격을 시가로 보고 있어요. 공시 가격. 근데 이 공시 가격은 우리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랑은 차이가 많이 나죠. 공시 가격이 이제 실제 시가보다는 거의 뭐 한 2분의 1,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공시 가격으로 토지를 상속세를 이제 뭐 그렇게 그 공시 가격인 토지를 신고를 안 하면은 당연히 이 토지 취득 가격은 공시 가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를 우리가 감정 평가를 받아서 10억으로 감정 평가 받아서 신고를 한다면은 만약에 이제 상속세 공제 한도가 10억이다. 그러면은 10억으로 신고해도 어차피 안 나오죠. 네. 그런데 나중에 이 토지를 팔 때 이 취득 가격이 공시 가격 5억이 아니라 감정가액 10억이 돼서 이 그 토지 양도세가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상속세가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상가나 토지를 상속 받으시면은 이 꼭 그 감정 평가를 받아서 이 취득가액을 높여서 그 상속세를 신고를 하셔야 나중에 양도세까지 고려했을 때 절세를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이 편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세금 부담 좀 덜기 위해서 네, 좀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 네. 증여나 상속으로 뭐 이렇게 하는 그 편법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신데 편법으로 하더라도 국세청이 다 잡아낸다라고 네. 또 생각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법을 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법을 네. 하더라도 국세청이 다 잡아낸다. 네. 국세청은 모든 걸 다 이미 알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다라고는 뭐 모르겠지만은 저는 99%는 잡아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이제 국세청이라는 그 기관 자체가 다른 정부 기관보다 좀 훨씬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세청이 이제 매년 또 이 그 전산에만 쏟는 비용이 뭐 수백억에서 뭐 수천억에 달하기 때문에 네. 이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예, 그 국세청 본청 내에 그 빅데이터 팀도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런 어떤 그 포착을 하는 정보를 포착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부서도 따로 있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시스템이 개발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웬만한 그런 편법들은 다 국세청에서 잡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이 어떤 그림을 이제 그 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추적이 어려우니까 네. 아니면 금이라든지 그래서 그 금을 이제 금이든 이제 뭐 그림이든 이런 실물 자산을 네. 자녀한테 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이건 모르죠 국세청도.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뭐 무슨 뭐 CCTV까지 다 뒤져볼 것도 아니고 네네. 이건 당연히 모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당연히 뭐 어떤 뭐 시스템이 아무리 발전해도 못 잡아낼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렇게 이제 그 부모님에게 뭐 그림이든 금이든 아니면 현찰이든 이렇게 그 이제 증여세 상속세를 피해서 직접 이제 자녀가 물려받는 것까지는 국세청이 잡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그 자산을 이제 그 현물화해서 현금화해서 이 현금화한 것을 예금시켰을 때
네. 아니면 이 현금을 사용했을 때 네. 이때 이 이제 국세청 시스템에 거의 99% 이상 발견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 재산 형성이 어떻게 됐느냐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본인 뭐 금고에 그냥 보관만 하고 있으면은 네. 추적이 어렵겠지만은 이것을 이제 팔거나 뭐 그렇게 해서 본인 예금에 이제 그 입금을 한다든지 이런 순간에 이제 바로 국세청 레이더에 포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상속세 관련해서 이런 질문도 좀 많이 하세요. 네. 만약에 가능하다면 네. 뭐 많은 분들이 이 주택을 비과세로 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방법이 실제 있을지, 네. 네. 또 그 밖에도 어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절세와 편법은 다른 거니까. 네. 네. 그런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부모님의 주택을 네. 비과세로 상속받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 이제 제도를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해요. 네. 근데 실제로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일단 이제 첫 번째로 그 부모님이 10년 연속으로 이제 1주택만 보유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10년 연속으로 부모와 자녀가 같이 동거를 해야 됩니다. 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10년 연속이에요. 중간에 잠깐 뭐 이제 부모님이 주택을 취득하다가 파셨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잠깐 뭐 세대 분리를 했다든지 이러면은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10년 연속으로 이 부모님이 1주택만 보유해야 되고 자녀가 또 이제 동거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가 상속 그 일 시점에 무주택이어야 되고 이 이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이 6억 원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사실 뭐 이 부분은 뭐 거의 좀 충족을 하기 어렵다. 그렇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제 상속세를 좀 절세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 방법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마라. 굉장히 좀 네. 아이러니하죠. 예.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면은 이 상속세에는 사실 절세의 효과가 없어요. 절세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부모님이 아파트만 이제 갖고 계세요. 아파트만 갖고 계시고 이제 현금 수입은 없으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뭐 생활비나 이런 거 뭐 자녀가 대신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부모님 이제 뭐 그 생활비도 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자녀들이. 네. 그럼 나중에 이거 그 상속세 이제 그 납부를 할 때 이런 그 부모님한테 드린 용돈이나 생활비를 차감해 주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를 해주지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병원에서 이제 오랜 투병 생활을 하신다. 당연히 이제 병원비나 수술비 자녀가 내고 싶죠. 그런데 이런 병원비, 수술비를 자녀가 부담하면은 이 또한 상속세에서 이것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어떤 아파트 한 채만 있다면은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주택연금을 받으시라. 예, 그 다음에 부모님이 어떤 병원비나 그 수술비 같은 이제 그런 비용들도 가급적이면 이제 부모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이 청약에 당첨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청약에 당첨되셨는데 부모님은 이제 수중에 이제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분양 대금을 자녀가 다 납부를 해준 거죠. 그러고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상속세 내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왜냐하면은 그 분담금, 그 분양금을 전부 다 이제 자녀가 납부를 했는데 네. 이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라고 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억울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그 이제 부모님 대신에 이 분양금을 납부를 할 때는 꼭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시라.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만약 부모님 그 사시는 집 마련해 드리려고 자녀가 분담금 네. 그 드리는 걸 굳이 이걸 그 좀 정없이 이렇게 네. 차용증 작성해서 뭐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 이런 걸 써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하셔야 나중에 이 차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채로 인정받아서 네. 그만큼 상속세를 그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아무리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시겠지만 또 좀 이런 부분은 좀 칼같이
네. 좀 문서화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되십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를 살고 있고 네. 조세 원칙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소위 조세 의무라는 것을 다해야 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 경제에 대한 이해, 또 조세를 해야 되는 이런 나라에서는 또 효율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모르고 당하는 그런 조세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정도의 조세 상식 정도는 네. 알고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야 적어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증여세 관점에서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뭐 부자들은 사실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증여세를 안 내는 방법, 네.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거시경제 보고 있다 보니까 요즘 뚜렷하게 등장하고 있는 돈의 이동이 있는데 그 돈의 이동이 요즘에는 미국 부동산으로의 돈의 이동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미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됩니다. 몇 년 전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가 네. 뭐 지금까지 유지되지만 이제는 또 미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증여세예요. 그 증여세를 절세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향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부자들은 이렇게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들은 또 어떤 식으로든 증여세를 어떻게 안 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절세할 수 있는지 법의 원칙을 지키면서 그런 부분들 더 명확히 알아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에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증여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10년 주기를 알아야 한다. 네. 이 말씀 강조해 주셨는데 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증여세가 왜 이 10년 주기를 알아야 되냐면은 네. 이 증여세 자체가 그 어떻게 과세되는지 이것부터 알면 이해가 쉬운데요. 이 증여세라는 것은 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서 과세를 합니다. 네.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는 동일인으로 보고요. 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작년에 3억을 징여받았어요. 그리고 올해 또 3억을 징여받았어요. 네. 이런 경우 세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 우리가 그 증여세율이 3억이면은 20%예요. 네. 그리고 5억을 초과하면은 30%거든요. 네. 그럼 내가 아버지한테 3억 징여받았을 때는 20% 세율로 과세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올해 또 3억을 징여받았어요. 그럼 이때도 나는 3억 징여받았으니까 20% 세율로 과세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10년 내에 징여받은 재산을 합산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나는 10년 동안 아버지한테 징여받은 재산이 6억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그 증여세 세율이 20%가 아니라 30%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10년 내로 또 증여를 받으면은 증여세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년 주기를 잘 활용을 해서 10년마다 부모님한테 증여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동일인 관점에서 추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이니까 네. 아버지로부터 10년 내에 3억을 증여받고 네. 역시 어머니로부터 그로부터 2년 후에 또 3억을 증여받았어요. 그래서 10년 내 부모님으로부터 6억을 증여받았습니다. 네. 이 경우도 역시 30%를 적용하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처음 네. 받았을 때는 이제 20%겠지만은 두 번째 이제 어머니한테 받았을 때는 네. 이제 3억이 아니라 6억으로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30%로 적용이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럼 제가 여기서 그 절세하는 방법을 갑자기 포착했습니다. 네. 같은 예를 들어서 10년 내에 네. 6억을 증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네. 좋은 절세하는 방법은 네. 4억 9,900만 원은 네. 먼저 받고 20%로. 네. 그리고 나머지 1억 100만 원을 네. 나중에 받으면 네. 나중에 받은 금액에 대한 30%를 네. 납세하는 거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은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20% 30%가 네.
우리가 이제 증여세율이 이 누진과세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1억까지는 10%, 네. 1억에서 이제 1억 초과분이죠. 네. 1억 초과부터 이제 5억까지 20%, 또 이제 5억 초과부터 10억까지 3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뭐 그건 이제 그렇게 나눠 받으셔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은 네, 답변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 세법에 대해서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네. 새알못 네, 세법 알지 못하는 네. 사람이라서 네. 어쩌면 이제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네, 네, 똑같은 그렇죠. 질문을 네.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세청에서 네. 소액도 증여로 볼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 용돈과 증여의 구분이 있는 것인지, 그 기준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네. 어디까지가 용돈이고 어디까지는 증여인지 네. 이 부분 궁금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용돈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생활비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생활비, 뭐 교육비, 네, 예, 그런 비용들과 그 밖에 현금 증여와 어떻게 구분이 되냐. 네, 일단은 그 우리가 가족에는 부양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죠. 네, 반대로 또 이제 자녀가 이제 부모님이 은퇴하셨으면은 또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거고, 네, 예, 이것은 이제 민법에서도 정의가 돼 있잖아요. 이 부양 의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부양 의무를 함으로써 인한 어떤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그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네, 당연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 이 부양 의무에 따라 뭐 생활비, 교육비 지급한 것까지 증여세를 과세하면 난리가 나겠죠. 예, 그래서 이 부양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이건 그런 거예요. 자녀가 이제 벌어들인 소득은 차곡차곡 저축을 해서 네, 좀 내 집 마련을 좀 빨리 하길 바라시고, 대신에 이제 자녀가 이제 필요한 생활비는 전부 다 이제 부모님이 대신 지원을 해주겠다. 네, 이런 경우도 이 생활비가 과연 이제 그 증여세 과세되지 않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자녀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겐 더 이상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자녀가 소득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부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지급하는 생활비, 교육비는 현금 증여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돈을 다 써야 돼요. 그 예를 들어 이제 그 부모님이 그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뭐 용돈이나 뭐 이렇게 그 생활비나 교육비를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그럼 그걸 이제 자녀가 뭐 그 생활비나 뭐 본인이 이제 놀고 뭐 친구도 하고 놀고 이런데 이제 다 쓰면은 그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은, 예를 들어 이 자녀가 이제 똑똑한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그 쓰지 않고 아껴서 저축을 이제 차곡차곡 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주식을 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자녀가 돈을 그 생활비나 이런 용돈을 다 쓰지 않고 저축을 해서 본인의 자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현금 증여와 동일하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속세 증여세는 실질 과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명목이 뭐 이제 생활비로 지급을 했더라도 이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증여랑 동일하면은 결국은 이게 현금 증여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현금 증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네. 이제 증여세 절세법을 좀 그렇죠. 여쭙고 싶어요. 네. 하나 궁금한 건 이제 현금 증여 절세법,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증여 절세법, 네. 이 두 가지를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다 알길 원하실 텐데요. 네. 사실 이제 현금 증여는 이제 절세 방법이 크게 없어요. 없다. 예.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10년 주기를 잘 활용을 해서 네. 그 10년마다 나눠서 증여 받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또 이제 너무 또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한 1억까지는 증여세를 내도 괜찮다. 왜냐하면은 이제 1억까지는 세율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5천만 원만 증여를 받지 말고 증여 공제를 초과해서 1억 원까지는 좀 추가로 현금을 증여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것은 현금 증여나 부동산 증여나 동일한 효과인데요. 네. 나 혼자 증여받는 것보다는 가족이 분산해서 네. 나눠서 증여받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그렇군요. 가령 이제 내가 이제 배우자가 있고 내 자녀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이제 증여를 받을 때 예를 들어 나 혼자 이제 5억을 증여받게 된다면은 그 당연히 증여 세율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하지만 나도 뭐 한 1억, 내 배우자도 뭐 1억 얼마, 내 손자 자녀도 1억 얼마 이렇게 이제 증여를 나눠서 받게 되다 보면은 네. 이 이제 과세 표준이 낮아지는 이런 분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 절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배우자나 이제 자녀와 함께 이렇게 증여를 받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 이 부동산 증여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아파트보다는 토지나 상가를 증여받는 게 더 유리하긴 해요. 네. 당장에는 왜 그러냐면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매매 사례가액이 많잖아요. 특히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아파트를 증여를 받을 때 이 증여 시가가 아무래도 그 실제 시가와 동일한 매매 사례가액에 적용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네. 하지만 이 상가나 토지 아니면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네. 그런 경우에는 이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변 인근에 매매된 사례도 없을 거니와 예. 이것이 내 물건가 뭐 그 같다는 그런 것도 없고 그렇기 네. 때문에 보통 이제 상가, 토지, 뭐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 실제 시가보다 싼 공시 가격으로 이제 증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금 증여보다는 오히려 이 상가, 토지를 증여해 주는 것이 자녀에게 이제 더 큰 재산을 증여를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만약에 뭐 증여를 한다면은 이 아파트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감정 평가를 받으시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감정 평가는 우리가 그 감정 평가사의 주관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아파트의 실제 시가가 뭐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해도 감정 평가사한테 이 증여세 절세 차원에서 이 평가 금액을 좀 낮춰서 하향해서 좀 평가를 해달라고 하면 대부분 그렇게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시가가 실제 시가 10억인 아파트가 감정 평가를 받게 되면은 이 감정 평가액이 뭐 한 9억 2천, 3천 이렇게 좀 더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이 시가가 낮아져서 증여세가 절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현금 증여, 부동산 증여 네. 둘 다 절세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을 텐데 네. 증여세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네. 합니다. 요즘 좀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 가족법인을 만들고 그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좀 세금을 절감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 자세히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법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내용이 복잡할 수 있어서 네. 제가 좀 정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가족법인의 장점은 딱 그거예요. 뭐냐면은 이 돈을 무상으로 빌려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 지분 50%, 자녀 지분 50%인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네. 이 자녀는 미성년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설립을 한 다음에 이 그 부모가 이 법인에다가 40억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법인에게 빌려주는 거죠. 법인에게 예. 빌려주는 예. 거죠. 법인에게 그 40억을 빌려주는 거죠. 예. 그럼 이것은 자녀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잖아요. 법인에게 빌려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 상환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라고 하더라도 이 그 무상으로 돈을 빌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개인 간의 차용과 달리 이 개인과 법인 간의 그 금전 거래이기 때문에 이 증여로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좀 손쉽게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 50% 자녀 50%면은 자녀에게 그 빌려주는 효과는 이 40억을 빌려준다고 하면 절반인 20억이 되겠죠. 네. 그럼 이 20억을 과연 그럼 이 법인이 무상으로 대여를 해도 되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과 개인 간에 부모가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무상으로 빌리면은 어쨌든 이 이자만큼 그렇죠. 이득이 있으니까 네. 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물론 이 이제 그 자녀가 속한 법인에 부모가 이제 무상으로 돈을 빌려줘도 당연히 자녀가 보는 이득이 있겠죠. 경제적으로 보는 이득이. 그렇죠. 하지만 이 이득이 연간 1억 원 미만이라면 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절세 효과예요. 그러네요. 1억 원 미만이에요. 개인과 개인 간에는 이 돈을 빌렸을 때 연간 그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일 때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거든요. 아까 제가 그래서 그 차용증을 그 무상으로 네. 차용한다면은 2억 1,700만 그렇죠. 원까지만 무상으로 차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지만 이 개인과 법인 간에는 1억까지는 이 이자 차이가 나더라도 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무상으로 20억을 대여를 해주는 효과가 있음에도 아무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가족 그 법인이 최근에 이 절세 효과를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가족과 그 가족 법인이 사실 뭐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이 세법이든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네, 모르면 오히려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네, 세무사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네. 조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를 좀 이렇게 논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 마지막 주제는 부동산입니다. 네, 세무조사. 예,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 무조건 들어온다. 네. 어떨 때 부동산 관련해서 세무조사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그 네. 자금 출처에 대해서 이제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이것을 이제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가령 이제 내가 번 소득보다 좀 이제 높은 가격, 소득 이상의 그 높은 가격에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 20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머지 10억은 어디서 자금을 조달해서 이 부동산을 취득한 거지?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나? 아니면 소득세를 탈세를 했나? 이런 이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국세청이 너 도대체 무슨 자금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한 거냐? 자금 출처를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니까 자금 출처 조사의 대상이 될 네. 수 있다. 네. 어떻게 했을 때라는 네. 것을 이제 강조해 설명해 주신 거고요. 네.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네. 세금 기준을 좀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예, 그 세금 기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주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주택. 그 주택에 이제 대한 세금은 이 몇 주택이냐에 따라 이 주택 수에 따라서 이 세금이 이제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다주택자가 당연히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고, 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뭐 1주택자나 아니면 뭐 비조정 지역 2주택자까지는 이제 뭐 그냥 3.3% 이렇게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지만 네. 3주택, 4주택을 이제 취득할 때는 이제 8%, 12% 이렇게 중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다주택자 이제 중과세가 없어졌어요. 네. 예, 하지만은 이 양도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부세도 이제 1세대 1주택자는 가족 공제 혜택이 좀 있는 반면에 1세대 다주택자인 분들은 이제 공제 혜택도 좋고 좀 종부세율 자체도 좀 중과세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보다는 1주택자가 좀 유리한 거죠. 네. 이런 이제 세금 효과 때문에 유행하게 된 말이 똘똘한 한 채입니다. 그렇죠. 이 똘똘한 한 채가 세금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네. 예. 이 10억 그 예를 들자면은 이 30억의 한 채랑 3억짜리 이제 10채랑 똑같잖아요. 30억 보유하는 네. 것은. 하지만 세금이 이제 30억 한 채 보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네. 어떤 조세 형평의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들에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결과적으로 네. 3억짜리 10개 있는 게 30억 자산가고 네. 30억짜리 주택 하나 갖고 있는 분도 30억 자산가인데 네. 근데 다주택자로 분류하면서 더 많은 과세의 대상이 되니까 이 결과적으로 조세 형평의 원칙에만 저는 다른 걸 논하기에 앞서 그냥 합리적인 그 조세 원칙인지 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이어서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어쨌든 조세제도의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 네. 최근에 우리 한국 경제가 가장 염려하고 있는 과제가 저출산이고 네. 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혼인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됐다든가 뭐 그런 경우 양도소득세라든가 아니면 종부세 이 특례 요건을 좀 완화할 전망이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계신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이제 혼인을 했을 때 네. 기존에 이제 5년까지 혜택을 주는 것을 네. 10년까지로 연장을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무슨 그 혼인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제 혼인하기 전에 주택을 마련하신 분은 거의 없어요. 보통 이제 혼인을 하고 나서 같이 이제 주택을 취득을 하는 거지. 보통 혼인 전에 주택을 취득하신 분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세제 혜택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은 거의 없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조세 정책은 어떻게 보면 좀 허울뿐이지 않나 좀 네.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혼인을 했을 때 어떤 다른 혜택보다 이 종합소득세 그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령 이제 혼인을 하면은 몇 년 동안 소득세를 면제를 해준다던가 네. 아니면 세액공제를 좀 많이 해준다던가 음. 그런 이제 이제 조세 효과가 훨씬 더 혼인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그 세법 개정안에 네. 그 혼인을 하면은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를 300만 원을 이제 해주겠다는 그런 네.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저출산 대책의 관점에서 조세 정책의 변화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더 명확히 들여다보시길 바라고요. 그것에 맞게 좀 대응하시는 건 좀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1주택자입니다. 네. 1주택자인데 네. 아파트 분양권 그리고 오피스텔 세금 이런 뭐 1주택자의 경우 이 아파트 분양권이나 오피스텔 세금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모르고 당하는 사례들이 좀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강조해서 1주택자들이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분양권하고 오피스텔이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딱 좋아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 개념이 굉장히 좀 애매하거든요. 네. 이 분양권 같은 경우는 사실 주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택은 아닌데 세법에서는 주택 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어려운 거예요. 네.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 수에는 포함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어떤 한 주택을 가지고 있고 분양권을 소유를 하고 있다면은 이 분양권 때문에 내가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분양권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취득세는 그 이제 잔금을 치거나 뭐 아파트가 완공이 되거나 그때 이제 취득세를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 취득세의 기준이 아파트 완공 시기가 아니라 네. 분양권 계약 시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분양권을 계약을 할 때 내가 다주택자였어요. 네. 내가 한 3주택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그 분양권 아파트 완공하기 전에 이 3주택을 모두 다 처분을 했습니다. 네. 그럼 난 이제 주택이 없죠. 네. 그래서 아파트를 완공하고 나서 취득세를 내러 갔더니 취득세를 12% 내라는 거예요. 왜 12%냐? 나는 지금 현재 무주택인데. 네. 하지만 이제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이 주택 수를 이 완공 시점이 아니라 이 계약일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일반 납세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억울하게 취득세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피스텔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네. 사실 저는 이제 분양권보다 실제 사례에서는 이 오피스텔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왜 이 오피스텔이 문제가 되냐면은 예. 이 오피스텔이 약간 박쥐 같은 그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고 네. 오피스텔로 일반 이제 사무실로 사용하면은 주택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택에 포함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 한 채 때문에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팔았는데
못 받고 이 수억의 양도세를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오피스텔을 예를 들어서 그 일반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도 이제 월세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도 발행을 해주고 이 겉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그냥 일반 사무실로 임대하는 것처럼 네. 네. 그렇게 이 오피스텔을 이제 그런 이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본인은 부가세도 내고 다 어쨌든 일반 사무실처럼 임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나중에 이 그 납세자가 이 본인의 이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팔았을 때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 오피스텔을 그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최근에는 거의 이제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도세가 이 비과세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 양도세가 수억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오피스텔을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국세청이 실사를 나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사람이 먹고 자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세법은 실질과세거든요. 이 겉으로 우리가 업무용 오피스텔로 꾸며놔도 실제로 사람이 먹고 자고 살고 있으면 주거용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 때문에 2주택자나 3주택자가 돼서 기존의 내 아파트 같은 이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고 수억 원 추징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럼 사람들이 또 이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러면 국세청에서 실제 그 내 오피스텔 가서 뭐 방문해서 조사를 하냐, 뭐 아니면 CCTV 틀어볼 것도 아니고 어떻게 거기 그 오피스텔 안에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네. 국세청이 무슨 근거로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죠. 네. 하지만은 굉장히 쉽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수도나 그 가스 요금 보면 알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무실로 사용하는 거랑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이 수도비랑 가스 요금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수도 가스 요금만으로도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딱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이제 내가 1세대 1주택 이것을 이제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싶은데 본인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시다. 그러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역시 지금 말씀 주시는 것들이 우리가 모르면 그렇죠. 진짜 당하고 살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맞습니다. 뭐 이걸 알아서 더 부자 되자라는 관점보다 몰라서 당하지 말자라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들은 잘 전달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네. 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부세 관련해서 논란이 좀 많습니다. 네. 일단 종부세를 도입한 배경이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시켜 보자 하는 취지였는데 사실 이 목적 달성은 안 된 거예요. 지금 네. 평가를 해 본다면. 그런데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징벌적 과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집값이 폭등했으니까 네네. 그냥 서민 중산층까지도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 징벌적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중과세 논란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관점, 왜냐하면 재산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랑 중복되지 않느냐, 이중과세 논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종부세에 대한 논란이 좀 뜨거운데 세무사님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네. 종부세 문제가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하고 나셔서 그냥 본인 집에 그냥 예전부터 본인이 보유하고 계신 집에 살았어요. 네, 근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원래 내지도 않는 종부세를 갑자기 막 몇 천만 원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네, 그럼 내가 뭐 본인이 원해서 집값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살던 집에 살았는 것 뿐인데 그렇죠. 의도치 않게 집값이 올라서 이렇게 네.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은퇴를 하시고 나서 뭐 연금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인데 이 종부세 몇 천만 원 내면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다주택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그 뭐 1주택자나 아니면 일시적 2주택자나 실제 이 실수요인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좀 종부세를 면제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 이제 종부세에서
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뭐 보유 기간에 대해서 이런 이제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는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거주 기간에 대해서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는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오래 거주를 했다면은 적어도 이 사람은 뭐 그 주택 가액이 얼마인지를 떠나서 이 종부세 자체를 아예 완전히 면제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만 65세 이상 인구, 이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거의 20%에 가깝습니다. 19%대. 25년이 되면 20%에 달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근데 소위 고령자의 여러 개념 중에 하나는 뭐 소득이 없는 계층들이잖아요. 네, 갖고 있는 것은 그 집 한 채인 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 생애 주된 연령 동안 모아온 돈으로 내 집 마련했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모기지를 이용해서 삶을 살아가신다라고 했을 때 이 종부세를 갑자기 물게 되면 그렇죠. 이거 종부세 낼 능력 자체가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5천만 국민이 다 하나 같지가 않다는 거죠. 정말 다양한데 이 현실적인 이 종부세의 취지에 맞는 방향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또 과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 이런 세법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좀 조정될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우리 세무사님과 말씀드리면서 제가 느낀 소감입니다. 네. 국세청에서 개인의 금융 거래를 어디까지 지금 알고 있을까요? 이 부분이 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도 많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네. 만약에 이제 내가 자녀한테 한 몇 천만 원 이렇게 큰 돈 한 번에 계좌 이체하면 네. 이거 국세청에 바로 통보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사실 이 계좌 이체는 이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 금액이 얼마나 크더라도 내가 이제 뭐 부모님이 자녀에게 10억 그냥 한 번에 계좌 이체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제 국세청에 바로 이제 뭐 실시간으로 전달돼서 국세청이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계좌 이체 자체가 그 이제 금융정보보호법 때문에 아무리 국세청이라고 해도 전 국민의 계좌 이체 내역을 다 조회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국세청이 알 수 있는 그 사실은 뭐냐? 보통 1,000만 원을 많이 얘기하세요. 예, 예. 뭐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보고가 되고 뭐 세무조사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1,000만 원은 계좌 이체가 아니라 현금입니다. 현금. 현금 입출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을 현금을 입금을 하거나 출금을 하게 되면은 이 정보 자체가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기관에 이제 통보가 됩니다. 네. 예, 100% 통보가 되고요. 네. 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있는 이 정보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횟수나 거래 금액을 보고 조금 의심이 간다 판단이 되면은 거기서 또 이제 국세청으로 선별을 해서 네. 그 정보를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을 거래하면이 아니라 네. 입출금하면 그렇죠. 입출금하면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 확인 맞습니다. 충분히 하다. 네. 그 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서 네. 전달이 보고가 될 수 있다. 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좀 상식을 좀 그렇죠. 깨는 주제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또 강조하도록 하겠고 네. 그러면 1,000만 원 이하면 네. 그러니까 999만 원이면 그렇죠. 그러면 네. 이 개인 간의 거래 네. 그러니까 입출금을 포함한 거래 확인을 못 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이제 딱 한 번 뭐 네. 999만 원 현금을 뭐 입금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통보가 되지 않겠죠. 네. 하지만 이제 이런 기준을 활용해서 뭐 999만 원을 100일 입금했다. 네. 그럼 거의 10억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입금한 것을 네. 그 이제 정부에서 조사를 안 하면 네네. 이 1,000만 원 기준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겠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의심거래 보고라고 하는데 예. 이것은 이제 은행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 해당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람이 물론 이제 하루 1,000만 원 미만으로 현금 입출금을 했지만은 뭐 예를 들어 한 달이라든지 뭐 3개월이라든지 이 기간으로 따져놓고 보니까 이 금액이 많다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판단이 되면 또 이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또 금융정보분석원에 그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네. 만약에 이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 은행 관계자분이 이제 징계를 받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우리 그 범위가 그 통보를 하게 되는 범위가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금과 직결된 금융거래 관점에서 질문 또 드려볼게요. 네. 아무래도 뭐 저도 이제 상식적으로 출금하는 것보다 네. 입금하는 것, 그러니까 입금 내역이 출금 내역보다 네. 입금 내역이 조금 더 세금과 직결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 이거 맞습니까? 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네, 이 일단은 이제 출금은 네. 사실 국세청 세무조사랑은 크게 관련은 없어요. 네. 오히려 이제 출금은 이 보이스 피싱하고 좀 관련이 있다 보기 때문에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이제 현금을 이제 본인 예금에서 출금을 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은행원에게 이 출금할 목적을 명확하게 알려야 됩니다. 만약 이 출금한 이유를 사실을 이제 원인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 은행원이 이 보이스 피싱으로 의심을 해서 이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될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출금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보이스 피싱 의심받아서 뭐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든지 이건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보호 차원이죠. 그렇죠. 예, 혹시나 사기당해서 그 인출하신 건 아닌지 네. 그래서 보호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네. 이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예금액을 내가 이제 뽑아서 내가 금고에 넣어두고 싶다. 이것은 네. 개인의 자유죠. 내 예금액을 뭐 1억이든 10억이든 내가 그 은행 못 믿겠다. 예. 경제 위기가 나서 은행 부도날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그 뭐 은행에 있는 돈 다 인출해서 내가 그 내 금고에 보관하는 거 아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 세무조사의 어떤 발단이 되지 못합니다. 예, 하지만 이 입금은 완전히 달라요. 네. 이 큰 금액을 입금을 하게 되면은 이 돈이 어디서 났냐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이 현금이라는 성격이 이 추적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현금을 어떤 데 많이 활용을 합니까? 보통 불법적인 일에 활용을 많이 하죠. 네. 그럼 그건 당연히 국세청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어떤 불법적인 데서 오거나 아니면은 탈세를 이제 그 하는 과정에서 왔다 이렇게 네. 보고 있기 때문에 고액의 현금이 입금이 된다면은 그 현금에 대한 쉽게 말해서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거죠. 네. 이 현금이 도대체 어디서 났냐? 예, 그렇기 때문에 고액을 현금에 입금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 우리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 중에 하나가 네, 부동산 PF발 금융부실이라는 문제 때문에 네. 지방은행들이 좀 굉장히 부실하고 연체율도 높아졌고 또 이금융권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현금을 출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 출금하실 때 그런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전망이라는 관점에서 네. 출금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고 네. 세금 조세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입금 내역에 있어서는 그게 어떤 소득을 영유한 것인지 어떻게 재산이 형성됐는지를 네, 또 밝혀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금과 직결될 수 있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금 부분 그걸 구분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또 궁금한 게 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쨌든 일상에서 금융 거래를 하고 사는데 이것만큼은 꼭 주의할 것이 있다. 현금 입출금이나 금융 거래라는 관점에서 네. 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될 것들. 네. 이걸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이제 국세청은 뭐 이 현금 입출금 같은 것을 당연히 그 탈세를 위해서 한다고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현금 입출금을 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다. 일단 네. 이제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가족 간 계좌이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이제 그 부모님이 뭐 이제 지금 당장에는 그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국세청이 이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조사가 안 나오겠지만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제가 아까 10년 그 과거 10년 동안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 우리가 징여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은 네. 이때는 우리가 그때 냈어야 될 징여세뿐만이 아니라 가산세까지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산세가 상당히 무서워요. 네. 이 가산세가 무신고 가산세 20%에 이 세금을 예를 들어 6년 7년 전에 냈어야 될 세금을 늦게 냈으니까 이자 성격의 가산세도 내야 되거든요. 이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 납부지연 가산세가 연 이자율이 8%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내가 부모님한테 뭐 한 7년 전, 8년 전에 징여받은 사실이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밝혀졌다. 네. 그러면 내가 내야 될 증여세는 그 본세는 물론 내야 되고 추가로 가산세를 거의 2배 가까이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부모님이 자산이 많다. 아니면은 부모님이 자산이 많으신데 이제 연세도 많으시다. 그러면은 세무조사 그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세무조사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럼 나중에 결국 이제 10년간의 그 계좌이체 내역을 국세청이 다 조사를 해서 이 증여세 신고 안 한 것, 가산세까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그냥 차라리 성실하게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는 것이 그게 오히려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또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납세 의무가 있는 나라에서 네, 세금을 절세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을 좀 위반하거나 하면은 더 큰 과세를 또 그렇죠. 받기 때문에 역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자 정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최근에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뭐 세무조사를 받았다든가 네, 뭐 세무조사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종종 들리는데 그래서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제 백전백승이기 때문에 이 국세청 시스템 자체를 일단 알아야 돼요. 네, 어떻게 하면 이 국세청이 이 세무조사를 나오게 되는지 네, 국세청이 이제 그 자금 출처 조사를 나오는 경우는 이 PCI 시스템을 활용해서 나오는 건데요. 이 PCI 시스템이라는 게 본인 이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뭐 아니면 징여라든지 징여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렇게 신고된 소득 대비해서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하면은 이 이제 그 자금 출처 불명 금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자금 출처 불명 금액이 많은 사람 위주로 이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게 돼요. 물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을 그 아파트를 10억을 취득을 하는데 내 소득이 한 8억 정도 돼요. 한 2억 정도 불분명하잖아요. 그 2억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 나오지는 않아요. 1, 2억 부족하다고 나오는 경우는 없고 왜냐하면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자금 출처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국세청 시스템에서는 이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큰 사람 위주로 네, 이렇게 나래비를 세워서 아무래도 이제 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제 과세할 게 많으니까 그 큰 사람들 위주로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뭐 1, 2억 정도 자금 출처 부족 금액 그 1, 2억 정도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있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좀 당부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제 흔히 말하는 MZ 세대들 20대, 30대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취득하시는 건 좀 각별히 주의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나이도 중요한데요. 간혹 이제 70대이신 분이 10억 아파트 취득하는 거랑 20대가 이제 10억 아파트 취득하는 것은 자금 출처가 완전히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 조사 나오는 확률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겠네요. 당연히 70대인 분은 자금 출처 조사가 거의 안 나올 거고 20대가 취득하면은 거의 다 나옵니다.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은 이 70대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사회생활 한 기간이 길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번 소득이 뭐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또 뭐 그 기간에 뭐 20년, 30년 뭐 자금 출처를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자금 출처 조사를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대나 30대인 분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부모님의 그 부양 가족에서 벗어난 지 얼마 오래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사회생활이 짧다 보니까 본인이 벌어봤자 벌 수 있는 소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 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좀 그 이제 그 연령이 어리신 분들은 부동산을 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여유 현금이 많더라도 가급적이면 은행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은행 대출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도 자금 출처를 뭐 문제 삼거나 하긴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아파트 10억을 살 때 내 재산 10억으로 다 취득하는 것보다 한 뭐 은행 대출 5억, 내 재산 5억 이렇게 취득하는 것이 자금 출처 조사 가능성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이 정말 귀한 내가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언어를 좀 배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끝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금이라는 것이 이 굉장히 이게 사소한 이 한 끗 차이로 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 오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제 채널이라든지 기타 세금 방송 많이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좀 절세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KS 세무회계의 대표 세무사님, 네. 공창규 세무사님의 너무 좋은 세무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일상에서 알아야 될 원칙들 그리고 꼭 우리가 알면 도움이 될 법한 꿀팁들 많이 선물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도 참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